공통점 동글뱅이 돌려두시고요. 보통의 경우에 공통점은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경우가 많더라, 그지? 구체적인 묘사, 자연과 인간 사이 대비, 풍자, 그 다음에 양면적 속성, 계절의 변화 과정에 따라. 그런데 1번, 2번, 3번, 5번은 서술상의 특징이지. 4번은 내용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네. 대부분의 경우는 서술상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이야기. 이거는 여러분들 정답을 잡아주라 그랬나? 오답 지우기를 해라 그랬나? 오답 지우기를 해라 그랬대. 그 다음에 오답을 지울 때 애매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안 지우고 남겨두면, 만약에 가를 가지고 오답을 지웠을 때 안 지우고 남겨두면 나에서 무조건 걸려들어. 애매한데 억지로 판단하려고 덤벼들지 마라. 방금 독서 지문하면서도 정답은 정답의 근거, 오답은 오답의 근거를 잡아주라 그랬는데 느낌으로 풀지 말란 얘기다. 애매하면 지우지 말고 내버려 두면 돼. 자, 그 다음에 114번 문제. 114번 문제. 여러분들 굳이 A, B, C, D, E가 필요 있다 그랬나? A, B, C, D, E가 굳이 필요 없다 그랬나? 굳이 필요 없다 그랬지. 오케이? 자,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잡아주면 되지. A, B, C, D를 보면 낚인다. 근데 선생님 답이 두 개인 것 같은데요? 두 개인 것 같은데요? 그때 A, B, C, D를 보는 거예요. 말뜻 아시겠지? 하나 더. 여러분들 주제 묻는 문제 나오더나 안 나오더나? 주제 묻는 문제 안 나오지? 그럼 항상 무엇을 물어? 정서 태도를 묻는 거잖아. 우리 초점을 한번 잡아볼까? 선택지 1번은 뭐니? 자부심. 선택지 2번은 뭐니? 흥취. 선택지 3번은 뭐니? 풍요. 선택지 4번은 정서 태도가 좀 아니네. 선택지 4번은 청각적 이미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정서 태도가 아닌 걸로 봤어. 이런 것들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선택지 5번은 뭐니? 후회. 자꾸 똑같은 이야기 반복한다. 주제 잡는다든지 문장 해석하고 있으면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미쳐. 항상 문제의 초점은 정서 태도 쪽에 초점이 있다는 거. 그 말만 명심을 하시고요. 자, 115번. 보기의 관점에서 가나를 감상해라 그랬으니까 보기를 무조건 하고 읽어주셔야죠. 유거와 탐성이 있다. 그 중에서 유거는 유거동글백. 유거가 뭐라 그랬냐? 은거하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주의. 탐성은 뭐라 그랬냐? 탐성은 거주지에서 멀리 떠나 여러 명성지를 거점으로.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유거는 일상의 생활체험. 그래서 거주지 주위의 공간을 이상향.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므로 심리적 만족감. 정서 태도가 바로 드러나 있네. 심리적 만족감. 말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오늘 배우는 상춘곡이나 와룡폭포기는 이와 같은 유거를 보여주는 그렇게 얘기를 했네. 지가 설명 다 했네. 그런데 빠라바라바라밤 우리는 115번 보기를 읽어준 순간 114번 정답이 바로 나오잖아. 자, 115번 보기에서 정서태도 불러. 만족감. 그러면 114번에서 만족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고? 후회. 보기는 만병통치약이다. 보기는 만병통치약이다. 물론 당연히 가나 글셈하고 지금 읽어볼 겁니다만은 읽어보지 않더라도 115번 가지고 114번 답도 나와. 소설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답들이 나와진대. 애매하다 판단 못하겠다가 아니고 죽 잡고 무엇을 읽어주면? 보기를 읽어주면 어쨌거나 정답의 근거 힌트가 대부분 보기 속에 다 들어있어. 자, 여러분들 114번에 문제 풀어왔으니까 혹시 답이 5번 맞더나? 답 5번 맞았지? 왜? 만족감과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글, 가글, 나글은 일상의 생활체험을 보여주고 있고 일상의 생활체험 자체가 생활체험의 공간이 바로 뭐라고? 이상향, 만족감. 정리 다 끝났잖아. 그 다음에 116번 기억을 이해를 해라 그랬는데 지금 이 기억까지 읽어두면 기억은 나글이네. 나글부터 그럼 먼저 보자. 자, 최재공은 명덕동으로 이사를 했다. 갑작스럽게 벼슬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이곳에서 산수를 116번 보기 보고 있다. 역시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을 이해한 그랬잖아.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을 이해한 그랬으니까 이런 것도 항상 보기를 먼저 봐주라고. 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벼슬에서 물러났지만 무엇을 즐기며? 산수를 즐기며. 정서 태도가 그 뒤에 있네. 여유, 안정. 최재공은 와룡폭포 근처의 난가대를 특히 좋아하는데 난가가 신선의 땅이라는 뜻을 지녔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신선의 땅 115번에 이미 있었잖아. 생활체험의 공간이 바로 뭐라고? 이상향이라는 말이 있었냐 없었냐. 그는 신선처럼 살고자 하는 끝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115번 116번 문제를 통해서 이미 와룡폭포기에 대한 이해가 끝난 거다. 말뜻 알겠지? 자, 115번 116번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자, 오늘 공간은 무엇의 공간이라 그랬지? 육의 공간이라 그랬지. 육의 공간. 그런데 그 육의 공간은 어떤 공간이라 그러냐? 116번 보니까 산수를 즐기며 그랬잖아. 자연 친화의 공간이다. 말 되겠나? 그런데 그 자연 친화의 공간에서 115번 보기니까 뭐라고 그래서? 만족감을 느낀다. 116번 보니까 무엇을 추구한다? 신선적인 삶을 추구한다. 끝. 더 설명할 거 있나 없나? 자, 나글부터 들어갑니다. 최재공의 와룡폭포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적어보자. 육어, 자연 친화, 만족감, 신선 동경. 쌤이 정리를 했나? 지가 다 가르쳐주고 있나? 지가 가르쳐주는 걸 쌤은 한번 그냥 옮겨 적었을 뿐입니다. 말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런 글은 글의 종류가 뭘까? 시도 아닌 것이 소설도 아닌 것이 희곡도 아니면 뭐지? 수필이잖아. 수필은 뭘 잡아주라 그랬니? 수필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잡아주는 거라 그랬대. 수필의 대상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잡아주면 돼? 글쓴이의 태도. 그러니까 오늘 글은 115번, 116번을 통해서 보기글이 나와 있으니까 애로점이 없는데 보기글이 안 나와 있을 때도 이것만 잡아주면 되는 거라고. 되겠어?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광령지, 지는 못지자다. 광령지에서 서쪽으로 화살 한번 쏠만한 거리에 화살 한번 쏠만한 거리 가깝다라는 얘기겠죠. 줄지어 있는 소나무와 어지러운 나무들을 지나면 와룡폭포가 있다. 우리는 제목을 이미 봤잖아. 선생님이 아마 2주 전쯤인가 수업을 하면서 너네들 데리고 장난을 좀 쳤던 적이 있을 거다. 오장원의 고향 앞에서. 근데 제목을 나중에 딱 읽어주니까 바로 무슨 말인지 문맥들이 이해가 됐었지. 항상 제목도 힌트가 되는 거다. 그러면 오늘 글 수필의 대상 불러. 수필의 대상이 바로 뭐야? 와룡폭포. 그냥 읽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필의 대상을 확정을 해주라. 확정을. 내가 너거 보고 공부를 해라는 걸 10가지, 20가지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적용을 하겠냐? 그런데 수필을 1000편을 배우건 10,000편을 배우건 수필 대상 잡아주고 글쓴이 태도 잡아주고 그것밖에 없단 말이다. 알아먹겠죠? 갑니다. 폭포의 바닥은 다 돌이다. 돌은 난가대에서부터 난가대. 뭐 우리가 난가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116번 보니까 신선을 동경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있었지.
자, 난가대는 일단 대가 붙어 있으니까 누각 이름이다. 누각 정자 이름이다. 일직선으로 퍼져 와룡담에 이르러 그쳤다. 그 사이는 100여 보 정도이다. 그 돌의 빛은 꽤 흰데 형체가 비록 누었긴 하나 위쪽이 약간 높고 차례로 점차 낮아져서 손바닥을 옆으로 들이온 것 같다. 예, 오늘 지문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 문제는 얼마든지 방금 이 문장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러면 서술상의 특징 문제에서 두 번째 단락은 다룰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설명, 논점, 묘사, 서사라는 말 아나 모르나? 그것들은 다 알지? 그러면 일단 질문 던져볼게. 이 부분 설명이가 묘사가 서사가 논정이가? 묘사라는 거 알겠나? 왜 이게 시험에 나오느냐 그러면 고전에서는 묘사가 있더나 거의 없더나? 없잖아. 고전에서는 폭포의 모습을 묘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 관념적 진술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 묘사가 다루어지고 있으면 오늘 문제에서는 해당이 없지만 다음에 다른 지문에서는 이런 게 항상 문제로 걸려드는 거야. 고전이기 때문에. 현대문이라 그러면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닌 거다. 말뜻 오케이? 갑니다. 명덕동에서부터 시작하여 흘러나온다. 한 갈래는 남쪽으로 한 갈래는 서쪽으로 흐르다가 돌에 이르러 합류하는데 화살처럼 빠르고 물병을 지붕에 거꾸로 엎어놓은 것처럼 급히 쏟아진다. 여러분들 고전인데도 불구하고 비유적 표현이 두드러지네요. 자, 고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잡아주는 겁니다. 현대문이면 이런 걸 잡을 필요가 없는 거다. 말뜻 아시겠지? 고전이기 때문에 비유적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화살처럼 빠르고 그 다음에 급히 쏟아진다 그랬으니까 물살이 어떻단 말이겠노? 물살의 흐름이 빠르다. 그런 얘기겠지. 물살의 흐름이 빠르다라는 얘기인데 비유적 표현을 동원하고 있더라. 물이 흘러가다가 길을 가로막고 누워있는 돌을 만나게 되면 떨어져 내리는 기세가 비로소 급하게 된다. 돌은 물의 맹렬한 두들김을 견디지 못하여 가운데가 호박같이 되었다. 호박같이 되었다. 침식이란 얘기죠. 침식. 과학 용어 침식이 되었다. 구슬이 튀고 눈이 물 끓듯 세차게 일어난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구슬이 그럼 바로 뭐겠니? 폭포가 떨어지다가 뭐가 일어나? 물방울. 자, 그래서 이런 작품은 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라 향가는 수능시험에 잘 나오더나 안 나오더나? 안 나오지. 그런데 허구한 날 제망매가 찬 기파란가 이런 것들 나오잖아. 제망매가 찬 기파란가 무엇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꾸 언급이 되지? 비유적 표현, 상징적 표현. 응? 굳이 선생님이 자꾸 잡아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고전에서는 이런 비유가 두드러지다가 거의 없다. 없는데 비유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수능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었던 거다. 현대소설 같은 경우도 쌤이 나오는 지문만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 나올 지문이 뻔하다 그랬잖아. 다양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대. 근데 고전 수필 같은 경우도 왜 하필이면 이런 작품이 선택이 되었습니까? 그런 얘기인 거다. 뭔가 문학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넘쳐 흐르는 나머지가 흩어져 연못이 되었으며 흔들리며 움직여 맑고 깨끗하여 손을 씻어도 좋고 이를 닦아도 좋으며 빨래를 할 수도 있다. 물과 돌이 이에 이르러 비로소 공을 들인 보람. 여러분들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간만에 이거 한번 해볼까? 공을 들인 보람의 의미가 뭐겠노? 공을 들인 보람의 의미가 뭐겠노? 자, 쌤이 왜 이런 질문을 오늘 안 하던 질문을 던지느냐? 방금도 이야기를 했거든. 독서 지문할 때 느낌 가지고 찍지 말고 근거를 찾아주라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근거를 찾아주라 라는 말의 연장선에서 이걸 이야기를 해본 거다. 그러면 혹시 지문 속에서 방금 읽었던 것 속에서 공을 들인 보람의 근거가 있겠니 없겠니? 깨끗하여 손을 씻어도 좋고 이를 닦아도 좋으며 빨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근거가 무엇인가를 찾는 연습을 해주라고.
그렇다면 공을 들인 보람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물이다. 그런 얘기겠지.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물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자, 다른 수업에 비해서 오늘 자꾸 문맥도 짚어주고 있는데, 문맥을 짚어주는 게 자꾸 근거를 찾으면서 확인을 해라. 그 얘기다. 내 머가리가 움직여지면 남조가 들어. 국어는요, 무식한 새끼들이 1등급이 나옵니다. 내 대가리 믿고 대가리를 자꾸 활용하면 1등급이 안 나와요.中国에는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다. 맞나? 네. 무식한 새끼들이 국어를 1등급 받을 수 있다. 자꾸 머릿속에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근거를 찾아주라고. 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합니다. 여름철에 비가 크게 내리면 폭포는 부러지고 성냄이 천둥벼락 같다. 계속 갔다 비유적 표현이 나오네요. 그 기세는 돌을 걷어 가지고 달아날 것 같다. 뿜어 달리는 물방울이 사방으로 날아올라 소나무 가지 끝에 흰 무지개 같은 무리가 가끔씩 있어 매우 기이하고 장관이다. 매우 기이하고 장관이다. 여러분들 고전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뻔하게 정해져 있대. 오늘 문제 정답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매우 기이하고 장관이다. 이런 것들이 또 항상 문제로 만들어져. 오케이? 이거는 수필의 대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가 대상에 대한 감상을 다루고 있는 거가. 그제? 글쓴이의 감상. 자꾸 글들 읽어가면서 이런 것만 안 놓치면 된다. 오늘 문제하고는 관계없지만 결국 다음에 다른 지문과 문제 만들 때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갑니다. 옛날에는 양쪽 언덕에 걸쳐 정자가 있어 물이 난간 아래로 흘렀는데 이것이 거센 물결을 견디지 못하여 끝내 무너진 지가 여러 해 되었다. 지금도 남은 주춧돌 너댓 개가 기울어지거나 혹은 선체로 있어서 오히려 예틀을 알아볼 수 있다. 나는 산에서 살면서 할 일이 없다. 나는 산에서 살면서 할 일이 없다. 어쨌거나 정서태도 잡는 연습은 해줘야 되거든요. 산에 살면서 할 일이 없다. 정서태도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사자성어를 한번 잡아볼까? 이런 게 뭐 하는 거지? 초승놀이 한번 해볼까? 유유자적? 그렇지. 이런 게 유유자적이잖아. 이런 것도 정서태도예요. 초승놀이를 하니까 우리 좋은 거 이제 통하고요. 축하합니다. 해피 노벰버가 되겠다. 되겠느냐? 유유자적. 이런 것도 정서태도다. 늦게 밥을 먹고 나면 커다란 삿갓을 쓰고 새로 지은 학창이를 입고, 학창이가 뭐냐 하니까 아까 전에 116번 보기 무엇이 되고자 한다 그랬니? 그래서 신선들이 입는 옷이 학창인데 혹시 여러분들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 입고 있는 옷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게 학창이다. 오케이? 됐지? 자, 계속합니다. 학창이를 입고 막대기를 끌며 천천히 걸어간다. 연못가의 오래된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 도덕경 몇 장을 읽는다. 어쩌다가 팔을 베개 삼아 늘어지게 한잠 자노라면 팔자 좋은 새끼네. 난 오늘 점심도 못 먹고 지금 내가 얼굴 쳐다보고 있는데. 산에 해가 기우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잠이 어슴풀에 깨어서 나무 사이의 하늘을 쳐다보면 그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하늘빛이 보인다. 폐옥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귀에 가득하고 저녁 새가 가지를 돌며 날아 지저귀는 것이 들릴 뿐이다. 이때 나의 가슴속엔 한 가닥의 생각도 없다. 나의 가슴속엔 한 가닥의 생각도 없다. 정서 태도와 관계되는 것은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 된대. 내 가슴속에 아무 생각이 없다 그랬네. 사자성어. 무념무상. 본의가 달라졌어요. 무념무상. 이런 것들이 바로 무념무상이 되겠고요. 마음이 활락하여 내가 나를 잊는다. 활락 같은 경우는 별표가 좀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활락이 별표가 없네. 마음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걸 활락하다 그런다. 마음이 급작하게 변하는 걸 활락이라 그런다. 내가 나를 잊는다. 어찌 연못과 같은 사물에 논이는 것이겠는가? 이런 게 서리법이다. 이 서리법.
그런데 여러분들 표현 기교문을 볼 때 항상 서리법 문제가 선택지 5개 중에서 하나 나오잖아. 이런 게 서리법이다. 나는 하늘에 노리는 것이지 세속의 사물에 노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 노리는 것이지 세속의 사물에 노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정서태도 여태까지 와룡폭포 얘기했었지. 그런데 뭐라 그랬노? 난 하늘에 노리는 것이지 폭포 따위나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우리 동양 역사 중에서 가장 뻥이 심했던 새끼가 공자다. 등동산이 소노, 등태산이 소천하 사면서 호연지기 같은 거 그런 거 본 적 있지? 호연지기 같은 걸 호방한 성격이라 그래. 호방한 성격.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는 하늘이 내 친구야. 그렇게 뻥 까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뻥 깔 때 우리 정서태도 불러봐. 뭐라고? 호방함. 되냐? 따로 적을 거는 없고요. 우리는 115번, 116번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게 없습니다. 됐죠? 전체적인 정서태도를 한 단어로 불러봐. 또 머가리 쓰는 척하지. 생각하는 오뎅 표정 짓지 마라 그랬다. 전체 정서태도 한 단어로 불러봐. 만족감. 115번 읽었잖아. 자꾸 똑같은 얘기다. 생각하는 오뎅 표정 짓지 마라. 그냥 찾아봐라. 알아먹겠냐? 작품 전체의 정서태도 다시 한 단어로 불러봐. 뭐라고? 만족감. 자, 113번 문제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묘사 있었습니까? 예. 자연과 인간 사이 대비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어. 풍자 있어 없어? 없어. 양면적 속성이 있어 없어? 없어. 계절의 변화 있어 없어? 없어. 답은 몇 번? 1번. 어쭈구리 남을 밖에 안 읽어도 답이 나온다. 오답 지우기를 하면 보통은 2개가 남아가지고 가에서 하나가 쫙 날아가는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답이 깔끔하게 나와지네요. 그 다음에 혹시 A, B, C, D가 여기에 있는가 없는가만 찾아주시면 돼. A, B, C, D, E가 여기에 있었습니까? 있었던 것 같지? 있었던 것 같으면 4번, 5번 이거는 지문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거지 D, E를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 자, 청각적 이미지 뭐 이거는 확인해 보면 되겠고 후회 정서가 전혀 아니죠. 만족감. 그 다음에 115번 문제 들어갑니다. 115번 문제 들어갑니다. 선택지 3번. 나이 늘어지게 한 잠 자노라면 작가가 유거를 통해 익숙함을 느끼는 유거라는 말이 있고 익숙함을 느끼는 공간, 편안하게 지내는 아무 애로점 없죠. 자, 선택지 4번. 나의 연못은 작가가 낯선 곳을 기행하기 위해 거점으로 삼은 명성지. 낯선 곳을 기행하기 위해 거점으로 삼은 명성지 괄호 묶어주시고. 얘들아, 지문을 통해서가 문제가 보기를 통해서가. 보기를 통해서 보니까 오늘 탐승의 공간이라 그랬나 육의 공간이라 그랬나. 지가 육의 공간이라고 보기에 드러나 있잖아. 애매할 거 있나 없나? 없어. 보기 가지고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다. 답은 몇 번이야? 4번. 자, 116번 문제. 신선의 삶보다 자신의 삶이 낫다? 비교하고 있었습니까? 비교가 아니죠. 신선처럼 살고자 한다라는 말이잖아. 보기에 밑줄 끈한 거. 신선의 품격을 추구하다가 봉착하게 된 자신의 한계, 개소리. 역설적으로 깨닫게 된 속세에 대한 미련, 개소리. 되겠어? 그런데 신선의 삶을 동경한다. 보기 그래 그 말 그대로 있었죠. 답이 몇 번이고? 4번. 자, 중요한 거는 지문 가지고 잡아주나 보기 가지고 잡아주나? 보기 가지고 잡아준다라는 거. 그 말만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거긴의 상춘곡이란 글인데요. 정거긴의 상춘곡도 설명할 게 없습니다. 무엇의 공간이라 그랬지? 육의 공간이라 그랬지. 그런데 생활체험의 공간이 바로 뭐라고? 이상향. 무엇을 느껴? 만족감. 됐나 안 됐나? 자, 한 번 더. 생활체험의 공간이 이상향.
만족감. 끝. 세상에 국어보다 더 쉬운 과목은 없죠. 혹시 국어보다 더 쉬운 과목 보신 적 있습니까? 쌤은요, 국어 시험지 덮어놓고 문제를 풀어도 100점이 나옵니다. 미나씨, 거짓말일 것 같습니까? 시험지 덮어놓고 풀어도 100점이 나와요. 저 100m 앞에 시험지 날려놓고 문제를 풀어도 100점이 나와요. 그만큼 국어는 쉬운 과목입니다. 보기만 활용을 잘 해주시면. 자, 지문 들어갑니다. 간만에 이런 거 한번 봐볼까? 홍진의 묻힌 분내 인내생의 어떠한 거 하나 둘 셋 넷 몇 음보? 밑에 거 내 사람 풍류랄 미찰까 만미찰까 몇 음보? 사음보. 얘들아 이렇게 사음보 운율이면서 길이가 석줄이가 기나 길어요. 글의 종류는 3, 4조, 4, 4조의 사음보 운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짧으면 시조, 길면 가사. 가사문학은 현대의 문장의 종류로 치면 뭐하고 똑같을까? 문학 지문에 나오는 거는 시, 소설, 희곡, 수필밖에 없잖아. 그럼 가사는 뭐하고 똑같단 말이고? 이게 시가? 소설이가? 희곡이가? 민속극이가? 영화 시나리오? 그럼 뭐하고 똑같단 말이고? 수필이야, 수필. 에? 이런 것들 일단 3, 4조, 4, 4조의 사음보 운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글의 종류 불러봐. 글의 종류가 뭐라고요? 가사. 근데 가사가 뭐니? 현대문학 갈래 가지고 이야기해봐. 수필. 그냥 수필이야, 수필. 수필인데 옛날 수필은 사음보 운율을 가지고 있는 거다. 됐죠? 자, 홍진에 묻힌 분네. 홍진 세모로 돌려두시고요. 고전에서 티끌 진짜 엄청 자주 나온대. 티끌은 속새, 세속을 뜻하는 말이다. 자, 그래서 속세에 묻힌 분들이요. 인내 생애, 생활이란 얘기입니다. 고전에서 생애라는 말은 생활이란 얘기입니다. 인내 생활이 어떤가? 옛 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두 줄을 읽었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왔다. 아주 중요한 단어, 뭐가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 방금도 얘기했잖아. 찐빵 같은 인간들아. 결국 문학은 정서 태도 싸움이라니까. 그러면 정서 태도가 드러나는 단어가 뭐니? 풍류. 정서 태도가 드러나는 단어가 뭐니? 풍류. 그렇다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가장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나는 옛 사람들의 풍류에 미친다. 자꾸만 똑같은 얘기다. 독서 지문 공부할 때도 중요한 거 찾고 있으면 1등급 안 나온대. 중요한 걸 찾으면 1등급 안 나온대. 마찬가지로 문학 지문 읽으면서도 중요한 거 찾으려면 안 돼. 그거는 출제자가 찾는 거고 선생님들이 찾는 거야. 너네들은 뭐만 찾아주면 되노? 정서 태도만 미친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찾아주면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옛 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그랬는데 아마도 답은 미친다. 그래야 되겠죠. 천지간에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은 얘들아 고전에서 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니? 많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천지간에 남자 몸이 나만한 사람이 많다 그랬으니까 나는 비범한 인물이가 평범한 인물이가 평범한 인물이란 얘기죠. 살림에 묻혀 있어 살림 네모. 여러분들 고전문학 하고 있다. 살림이 뭐지? 자연. 무조건 이런 건 자연이라고 때리면 고민하지 마. 제발라도 생각하는 오뎅 같은 표정 짓지 말라고. 고전문학 이런 거 무조건 하고 뭐라고 때려? 자연. 자연에 묻혀 있어. 지락. 락자가 무슨 락자지? 즐거울 락자냐? 그렇다면 정서태도 관계 있나 없나? 그러니까 지락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또 가장 중요한 단어인 거래. 응? 지극한 즐거움을 말할 것과 왜 모르는 것인가?
됐어? 자, 일단 수가 목 뜻이 뭐라고 돼 있노? 몇 칸밖에 안 되는 초가집이라 그랬지? 그것을 벽개수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송죽이 뭐니? 방금 얘기했잖아. 고전문학은 그냥 때리라. 자연. 소나무 대나무가 우르르 울창한 속에 풍을 주인이 되었구나. 풍을 주인 동글뱅이. 왜 여기서 동글뱅이 돌렸을까? 풍을은 뭘까? 풍을이 뭐지? 이것들은 새대가리가, 말대가리가, 닭대가리가, 쥐대가리가, 붕어대가리가 그냥 자연, 고전문학이잖아. 고전문학.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서 태도가 드러나는 거지. 여기까지 일단 끊어봅시다. 여러분들, 시적 대상이 무엇일까?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살림에 묻혀있어 벽개수 앞에 두고 풍을 계속해서 이런 말들 나왔잖아. 자연이죠. 오케이? 정서 태도가 드러나는 것은 자연 속에서 무엇을 누린다 그랬지? 풍류를 누린다. 자연 속에서 두 번째 무엇을 누린다 그랬지? 지극한 즐거움을 누린다. 세 번째는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 그랬잖아. 자연 친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풍류와 즐거움과 자연 친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건거라. 되냐? 엊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봄이 왔답니다. 봄이 오구나 깨구리 새끼 볼짝 뛰는 봄이 오구나. 봄이 왔답니다. 도하 행화 밑줄 긋고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 밑줄 긋고요. 새우 밑줄 긋고요.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랍다. 수풀에 운한 새는 새 밑줄 긋고요. 여러분들 밑줄을 몇 군데 긋니?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들이다. 이 봄의 계절감. 봄의 계절감이 1, 2, 3, 4 네 가지가 드러나고 있다. 봄의 계절감이 네 가지가 드러나 있다. 새 봄이 돌아오니,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화 복숭아꽃 살구꽃 도화 행화.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 저녁 노을 속에 피어있고 녹양 한자 그대로 푸른 버드나무란 얘기다. 방초는 향기 나는 풀이다. 풀. 때 맞춰서 뭐가 내리는데 새우 가랑비야 가랑비. 되겠어?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말하다. 자, 말하다라는 말인데 말하다 들어봤습니까? 말음질하다라는 단어다. 말음질하다. 요즘은 중학교에서 기술 가정 배우지. 가정 배울 때 말음질이라는 말 들어봤잖아. 치수에 맞게끔 자르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칼로 말음질을 해놓았는가 붓으로 그려내는가. 그만큼 본경치가 어떻단 말이고 와우 이런 얘기잖아. 정서태도. 정서태도. 와우 예찬이잖아. 예찬. 어렵냐? 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 본경치에 대한 예찬아이가 그냥 예찬.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내는가 예찬하고 있는 내용 아니냐. 되겠어? 조화, 조물주의 조물주, 조화옹 고전문학에서 자주 나온다. 조물주의 신공, 신기한 재주가 사물마다 헌사랍다. 헌사랍다는 관동별고 갈 때 본 적이 있다. 야단스럽다라는 말이다. 야단스럽다. 관동별고 갈 때 본 적이 있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 봄 기운을 못 내겨워, 못 내 이기지 못하여 소리마다 교태로다. 여러분들 교태가 뭔지 알죠? 나중에 여친 생기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요. 이런 게 교태부리는 거야. 민아 씨, 해본 적 있어? 없어? 아직 남친이 없었나? 남친이 있어도 그렇게는 못하나? 어? 저기요. 그런 게 교태부리는 거잖아. 말 되냐, 안 되냐? 자, 무라일체 동글뱅이. 무라일체는 또 왜 동글뱅이 돌려놓어? 새하고 내하고 무엇을 느껴? 무라일체. 정수태도 아니냐. 흥동글뱅이. 춘흥을 느낀다네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1, 2, 3, 4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있었지. 그게 바로 시의 대상이라고. 정서태도 불러봐. 정서태도 불러봐. 칼로 마름질해내었는가? 붓으로 그려내었는가? 뭐하고 있니? 예찬. 나아가서 자연과 더불어서 무엇을 느낀다 그랬니? 무라일체. 이 좋은 봄날 나는 무엇을 느낀다 그랬니? 흥. 되냐 안 되냐?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다. 쌤이 중요한 걸 정리를 했냐? 정서태도 찾아줬냐? 정서태도 찾아준 것이 중요한 거 정리한 건 하나도 없다. 계속합니다. 준중이, 준중, 술동이야, 술동이.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아뢰어라. 소동 아해다려. 여러분들, 동이 아이고 아이가 동이다. 그럼 소동 다려 그래야 되나? 소동 아이 다려 그래야 되나? 그냥 소동 다려 그래야 되겠지. 그런데 왜 소동 아해 다려 주가에 술을 물어 이렇게 적었을까? 그냥 소동 다려 하면 될 걸 소동 아해 다려. 왜 이렇게 적었을까? 힌트는 선생님이 오늘 수업 중에 얘기를 이미 다 했다. 그렇지. 가사문학은 기본적으로 옛날 글들은 석자, 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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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자, 넉자, 넉자, 넉자 사음부 운율을 맞추게끔 돼 있는 거란 말이다. 근데 그냥 소동다려 주가에 술을 물어 사음부가 깨지잖아. 말 되냐? 그래서 소동, 심부름하는 아에게 주가 술집이다. 술집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집니까? 아이는 지금 뭐 짊어지고 가고 있어? 어른은 막대 짚고 가고 있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린이 보호정신에 위배되는 놈이야. 요즘 같으면 뉴스 탄다, 인터넷 탄다. 자,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 밑에 어이풀이 봐주시고요. 시냇가에 혼자 앉아. 시냇가에 혼자 앉아. 청류, 맑은 물이다. 맑은 물을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도화. 시적 대상 불러? 도화, 복숭아꽃. 알겠지?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바로 무엇이 가깝다 그랬냐? 무릉이 가깝도다. 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5번 문제 읽어봤었거든요. 자기 생활 체험의 공간을 바로 뭐라고 생각한다 그랬지?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족감을 느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 들판이 바로 생활 체험의 공간인데 그것이 마치 뭐 같다고? 이상향, 무릉도원, 이상향 같다고. 정서태도 불러봐. 무엇을 느껴? 만족감을 느껴. 쌤이 더 설명할 거 있나 없나? 없어. 그래도 샘식으로 얘기를 하면 무릉도원 같다 그랬으니까 글쓴이의 태도는 어떤 태도지? 예찬적. 예찬적. 만약에 보기가 없다 그러면 쌤은 예찬적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보기 속에서는 만족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끝. 자, 113번에 구체적인 묘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봄의 아름다운 경치 1, 2, 3, 4가 있었잖아. 그 다음에 114번 답 잡았고요. 115번도 이미 답을 다 잡아버렸었네. 근데 115번 연습을 해볼까? 선택 7번 유거를 체험하는. 오케이? 선택 7번에 이상향으로 인식. 보기에 이 말이 있었잖아. 4번도 왜 틀렸는지 아까 괄호 묶은 거하고 똑같다. 오케이? 선택지 5번 봐보니까 심리적 만족감. 이 말이 어디에 들어있었니?
보기에서 이 말이 들어있었잖아. 애매한 거 있냐 없냐? 없어.